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2월 22일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27일에는 화이자 백신이 각각 국내 접종에 들어갑니다. 접종 동의율은 93.8%로 접종 효과를 둘러싼 우려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그 규모 등을 놓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정부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해 구리, 백금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더해 인플레이션 회피 수요까지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주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와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 공개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 데다 중국 경제도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펀드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문영민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네, 접종 시작 시점이 백신마다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합니다. 먼저 접종을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SK 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해 26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개시됩니다. 해당 백신의 접종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5,873곳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4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26일 오후 12시경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5만 8,500만 명분이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날인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의료진과 종사자 5만 8천 명 가운데 백신 접종 의사를 밝힌 5만 5천여 명에게 투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중앙예방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권역 지역예방접종센터, 자체접종 의료기관 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네, 정부가 세워둔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변수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1분기에 27만 2천여 명에 대한 접종을 끝내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접종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접종 계획이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에 대한 효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된다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주는 자리였지만 이 제도가 사후 처벌에 치우쳐 운영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는 모두 9개 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사고에 더해 하청업체에 위험한 일을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위험한 그런 작업을 협력사, 외주사로 이렇게 떠넘기만 하고 지금 외주사의 근로자의 안전이나 처우 개선에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중 80% 이상이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은 사과문 또는 사고 방지 대책 등을 내놨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법인 외에 경영 책임자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시설이 노후에 발생한 사고나 작업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까지도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는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전 예방조치 마련보다는 사후적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형사처벌도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그 출발점을 어떤 행정 조직적 그리고 행정 기능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고용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 안전을 맡는 조직의 위상을 격상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이번 주 나란히 새로운 경제단체 수장으로 취임합니다. 4대 그룹 총수가 상위 회장을 맡고 15년 만에 민간 기업인이 무역협회 회장이 되면서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년 가까이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다음 달 공식 퇴임합니다.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말한 박 회장은 후임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덕분에 마음 편히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큰 물꼬를 트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중장기적인 필요한 변화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단기 이슈가 자주 등장을 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의 이야기는 매몰돼 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최태원 차기 대한상의 회장은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IT와 금융을 대표하는 젊은 기업인들을 부회장단에 대거 합류시켰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추구하는 ESG 경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형희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위원장도 부회장단에 가세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내일 열리는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는 서울상의 회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최태원 회장에 이어 24일에는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가 상위 회장을 맡고 15년 만에 민간 기업인이 무역협회를 이끌게 되면서 경제계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막판 쟁점은 저소득 측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거냐 말 거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당정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을 두세 개 구간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30% 줄면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땐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나눠줬습니다. 4차 지원금의 1인당 최대 지원액은 500만 원 선에 이를 전망입니다. 당정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번엔 종업원 9인까지도 지급을 검토하는 겁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도 역시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안을 본격 협의해 다음 달 2일께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막판 쟁점은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 일괄 지원 여부입니다. 여당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로 소득 하위 40%에 다 주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맞춤형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괄 지원 결정에 따라 추경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원까지 유동적입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작년 1차 때 14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올 들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인 하나당 가격이 6천만 원대로 훌쩍 올라섰는데 이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정치경제부 김태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네,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기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방어 수단이 됐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앞으로도 많이 풀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그것이 비트코인이 됐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푸른 돈이 많은 거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많이 뛰어 있고 그다음 주식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뛰어 있거든요. 투자처를 찾다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도 화폐는 화폐 아닙니까? 이게 인플레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자면 채굴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달러의 경우, 달러나 원화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뭐 달러나 이런 화폐처럼 좀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최근에 좀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사실 비트코인의 신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상승인데요. 예.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지만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신뢰도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이제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좀 온전히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것도 혹시 영향을 줬습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2017년 이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글로벌 기업이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탑재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건데요. 예. 국내에서도 최근에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도하겠다고 하면서 급등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움직임이 분명 단기적으로는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예. 실제로 이런 가상 자산들이 실물 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예. 통화 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광범위하게 쓰이려고 그러면 수요는 굉장히 폭증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럼 가격 상승을 그걸 지급선을 쓸 수 있나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텐데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사람들이 예상한다 그러면 내가 굳이 비트코인을 팔 이유도 없잖아요. 시중에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똑같잖아요. 오를 걸 기대하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거래에 쓰인다는 말이 이렇게 수요가 폭증한다는 말이 될 텐데 그건 또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서 누가 뭐 코인을 들고 있지 굳이 뭐 팔겠느냐 이런 얘기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건가 싶은데 또 남아있는 변수가 뭡니까? 금융당국이 규제를 나선다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투기적 자산인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우리 금융당국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근법 개정안 신고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취급 목록까지 살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거래 내역과 거래 종목까지 다 속속들이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근법이 자금 세탁에 한정된 규제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도 금융당국의 규제, 개입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인 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일부 불법적인 부분만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혹시 뭐 또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의 한 축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특근법 내용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금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가 금융 규제 도입 자체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규제 조직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사실 이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 규제기관의 책임도 아니고 굳이 이게 금융도 아닌데 뭐 금융적으로 규제를 할 이유도 없고.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당국이 특별히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치경제부 김태학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오르고 언제까지 랠리가 계속될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 동향부터 오민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올 들어 원자재 가격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WTI 원유 선물 가격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오펙과 미국이 원유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회복 지표로 꼽히는 구리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에서 구리는 원유 다음으로 쓰임새가 많은데요. 구리 선물 3월물 가격은 톤당 8,600달러를 넘어서며 근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구리는 원유와 달리 파이버글래스나 탄소 섬유 등 대체재가 있어 이런 가격 상승세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원자재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백금입니다. 친환경 이슈로 청정에너지가 떠오르면서 전기차 연료전지와 수소발전 등에 필요한 백금이 주목받은 겁니다. 2014년 이후 부진했던 백금 가격은 이번 달에만 20% 이상 상승하며 1,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백금 역시 꾸준히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랠리의 특징은 산업용 원자재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달러 약세와 통화 완화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농산물과 곡물은 최근 급등하며 수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2013년 1월 이후 8년 만에, 대두와 설탕은 각각 7년과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물 경기 회복의 시작이라는 견해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원자재 가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요즘 정말 오르지 않은 원자재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원자재가 뭐 하나 가리지 않고 가격이 지금 뭐 오르고 있는데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까? 공급이 줄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원자재 랠리의 역사를 한번 먼저 짚어보시겠습니다. 예. 20세기 이후 4차례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존재했는데요. 일단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오일 쇼크, 나머지 하나는 중국의 산업화 시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공급의 부족, 그리고 마지막 중국의 산업화는 수요의 확대가 원인입니다. 예. 여기까지 원자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원유를 뜻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무엇이 다르냐? 일단 원유만 보면 지금도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르는 것이 원유뿐만이 아니라는 게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원유 외에도 각종 금속과 농산물 가격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공급은 많이 좀 줄었는데 수요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투자도 늘고 뭐 공장도 더 돌리고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원유 가격이 WTI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좀 높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 회복 말고도 원자재 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7월 이후 제가 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네.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이 있다는 거겠죠. 그게 바로 돈이 되겠습니다. 돈이요? 예.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또 이에 따라서 현물 자산의 표시 가격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친환경 관련 원자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셈입니다. 예.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구리 그리고 백금 가격이 폭등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니켈과 아연 그리고 코발트 가격까지 다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친환경 가치 대세가 되는 쪽에서는 좀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건데 원자재 중에는 이 농산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뭐 쌀이나 밀 같은 이런 것들은 왜 오르는 겁니까? 갑자기 뭐 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원자재 대부분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 아니면 수요가 넘쳐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에 더해서 돈의 힘으로 더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의 힘으로 더 오르기 앞서서 무엇인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갈렸습니다. 예. 일단 쌀이나 밀 그리고 옥수수 같은 이런 3대 곡물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이제 폭우나 장마가 장기간 이어졌고 또 이제 라니냐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서 미국과 남미 같은 이런 대표적인 곡창지대에 좀 작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고요. 또 농산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제 메뚜기 떼까지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육류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농산물은 기상이변이 영향을 준 거네요. 뭐 갑자기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이런 신흥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신흥국 하면 떠오르는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이런 신흥국 외에도 이제 러시아나 칠레, 페루
또 이제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이런 원자재 생산국 증시까지 좀 덩달아 오른 겁니다. 특이한 게 이제 칠레와 페루입니다. 요 칠레와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값과 동행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금값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도 요 두 나라 증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 이제 이유가 바로 구리 때문인데요. 이제 두 나라가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면서 이제 증시도 덩달아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까지 오를까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 이제 원자재 랠리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가운데 이제 연준이 명목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만 해도 그만큼 실질 금리는 하락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약달러와 고물가, 즉 이제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수급 환경이 바뀌게 되면 원자재별로 차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원자재 중에서도 어느 쪽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면적을 늘리게 되면 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는 만큼 랠리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와 은, 또 백금 같은 이런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재들은 좀 상당 기간 수요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수요가 2배가량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새 광산 개발이 어려워서 유망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는 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 경제가 도래하게 된다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최근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지역을 덮친 한파만 해도 이제 그런데요. 풍력 발전 비중이 20%를 웃도는 지역에서 지금 한파로 발전기가 얼어붙고 또 이제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세계 원유 최대 수출국인 미국,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텍사스에서 전기가 멈춘 만큼 단순히 원유 생산 차질을 넘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 자체에 이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고 $100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증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월) 수출 금액은 30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가량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9.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수출 상대국별로는 유럽연합과 중국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가령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입자의 은퇴 시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의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타깃 데이트 펀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TDF 수탁권은 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말 3조 3천억 원 대비 56.8% 증가했습니다. TDF 수탁권은 지난 2018년 1조 3천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올해와 작년 매출분에 대해 현행 특허 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1%, 또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0.01%로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한유업의 매출이 11년 만에 1조 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비방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들이 불거지며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매출은 9,536억 원으로 11년 만에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서 76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와 학교 급식우유 납품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재고 판촉 행사비를 늘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경쟁사들이 같은 조건에서도 수백억 원대 흑자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업계에선 지난 수년간 남양유업을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홍보대 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매일유업 상하목장이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우유 성분이 의심된다는 등의 댓글을 올려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리고 소비자 불안을 조성했다는 혐의입니다. 상하목장이 원전 옆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몰이를 한다는 거는 그 지역 자체를 방사능 이렇게 위험 지역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마약 투여 사건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조직 쇄신과 이미지 변신에 나섰지만 한 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최근 렌탈 위생 가전 분야에서도 비대면 관리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정수기의 경우 필터를 손쉽게 교체하거나 자체 살균이 가능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청호나이스 생산 공장입니다. 하얀 본체가 라인 위에 올라가자 작업자들의 능숙한 손길을 따라 컴프레서와 기판, 필터 등 각종 부품이 빠른 속도로 조립됩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1층 정수기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 최근 출시된 청호 자가관리 정수기 셀프를 하루 1000여 대 생산합니다. 이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누구나 손쉽게 필터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가관리형 직수정수기 시장을 겨냥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야심작입니다. 직수정수기는 기존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저수조형보다 작고 소음이 적어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물질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가 필터 내부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 청호나이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터 역세척 특허 기술을 개발해 직수정수기에 적용했습니다. 자동 살균 기능이 작동될 때 필터를 거쳐 정수된 살균수가 다시 필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찌꺼기는 물론 작은 이물질 입자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원리입니다. 관리 셀프 정수기는 소비자의 니즈와 불만 사항에 대한 토탈적인 문제점을 총반영해서 직수 정수기로서 탄생한 첫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척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더욱더 청정과 위생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장기 수명을 보장할.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렌탈 업계가 앞다퉈 자가관리 제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물이 지나다니는 유로와 물이 나오는 코크는 물론 필터 속까지 살균 세척하는 혁신 기술로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청호 자가관리 정수기 셀프는 출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을 타고 주문량이 늘고 있는 상황. 회사 측은 다음 달 누적 판매량 10,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셀프 정수기의 토탈 생산 목표는 10만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공식적으로 월 10,0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납품 부품까지 세척 살균하며 현장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청호나이스. 직수정수기 시장에서도 필터 세척이라는 새로운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 길고 길었던 보톡스 전쟁 그 끝이 보이면서 오늘 장 관련주들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메디톡스는 뭐 상한가 쭉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대웅제약도 14% 넘게 올랐는데 이 두 회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해 보톡스 분쟁이 끝났다라고 알고 계시던데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유통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간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은 유념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직접 합의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합의 당사자에 대웅제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소송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은 뭐 주가를 보면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합의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등의 2년간 합의금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메디톡스는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미국 내 판매량에 따라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측에서 이제 합의금과 로열티를 받고 미국 내에서도 나보타가 판매될 수 있게 이 부분을 합의를 한 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메디톡스는 우리 돈으로 약 7만 5천 원에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에볼루스가 발행하는 보통주 신주 676만 주가량을 메디톡스가 총 67.62달러, 우리 돈 약 7만 5천 원에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받은 셈이죠. 네. 인수가 끝나면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지분 16.7%를 갖게 돼 2대 주주가 됩니다. 에볼루스의 주가는 현재 기준 18일 7.16달러의 장을 마쳤었는데요. 네. 합의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루 만에 71%가량 올라 현재는 약 12.3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71%면 그동안 얼마나 이 합의를 기다렸는지 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해외 주식 얘기를 하니까 요즘 또 인터넷에서 해외 주식 초보자들을 또 혜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볼루스 투자하신 혜린이 분들도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여기에 진짜 혜린이가 있잖아요. 네. 에볼루스 관련 이슈도 혜린이가 전해주시죠. 네, 에볼루스의 주가는 보톡스 분쟁으로 바닥을 쳤었으니까 그동안 소가리했던 분들은 보상받은 기분일 겁니다. 네. 에볼루스의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대웅제약이 지난해 ITC 예비 판결 이후 에볼루스의 전환사채 307만 주를 취득해 에볼루스 달래기에 나서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메디톡스가 2대 주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 대웅제약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에볼루스 내에서 적과의 동침을 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가 됐다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좀 앞으로의 사업 형태가 복잡하면서도 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와 에볼루스 간 이뤄진 것이고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합의금과 향후 판매분에 대한 기술료, 또 자사 주식을 주고 메디톡스는 나보타가 미국 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국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미국 판매권을 두고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증권업계 평가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주가 보면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메디톡스가 실리를 챙겼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ITC 소송을 벌이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해 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용을 줄이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추정치만큼 나보타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한 6% 정도의 로열티를 가정했을 경우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또 합의금과 로열티뿐 아니라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해서 미국과 유럽 시장 판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증권업계는 대웅제약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나보타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 적정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메디톡스의 경우 하나금융투자는 42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30만 원을 적정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대웅제약의 경우 KTB투자증권 21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19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메디톡스 오늘 종가가 19만 7천 원 선인데 2배 넘게 지금 목표 주가가 최상단으로 제시가 그렇습니다. 됐고요. 대웅제약도 오늘 종가가 15만 원 선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이제 최근에 은행과 보험 업종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좀 한 종목을 꼽아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하나생명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초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전주라는 오명까지 썼을 정도로 주가가 오랜 시간 부진했던 종목인데요. 네. 다만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 4배 정도 뛰었고 네. 최근에는 한 3개월간 주가만 봐도 7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3개월 동안 60% 이렇게 넘게 상승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한화생명이 뭐 지난주만 보더라도 11% 급등이 나와준 적이 있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7%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보험주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하나하나씩 비교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제가 KRX 보험지수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RX 보험지수는 보시다시피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나생명 등 총 10개의 보험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수 추이를 보시면 같은 기간 KRX 보험지수는 5%가량 상승에 그쳤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보험주도 뭐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독 또 하나생명 오름폭이 좀 눈에 띄는데 무슨 상황인가요? 일단 보험주가 오르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주가 오르는 이유는 금리 상승 덕분입니다. 현재 시간 19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채권 등에 넣어두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의 자산 가치도 증가한 겁니다. 네. 또 채권 금리 인상이 이제 운용 평가 수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주들의 주가가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보험 섹터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화생명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보험사마다 운용 포트폴리오가 다른데요. 하나생명은 전체 운용 포트폴리오 중 채권 비중이 59.3%로 경쟁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또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도 감소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즉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채권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이 감소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얘기는 뭔가요? 네, 보증준비금은 국고채 금리에 따라 적립 규모가 결정됩니다. 변액보험을 판매한 시점의 예정 이율보다 현재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익만큼을 보증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는데요. 네. 반대의 경우에는 즉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적립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정 수준 이상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이미 쌓았던 보증준비금 일부를 환입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증준비금 적립을 쌓을 필요가 없어지고 그 부담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네, 또 최근 하나생명은 국내 대형 생보사 최초로 전속 채널을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설 회사의 이름은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로 확정됐고 오는 4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보험사 플랫폼화를 위한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손해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연간 200억 원의 주가 연결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속 상품 판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손해율이 작년 대비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권사 적정 주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오른 만큼 주가가 일정 기간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고 보셔야 합니다. 네. 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제시한 적정가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라는 점도 보셔야 하고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교보증권으로 4,000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유한태증권은 3,500원, 신한금융투자는 3,300원, 대신증권은 2,8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 정 기자의 레이더에 잡힌 유망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일단 가장 또렷한 변화가 포착된 것은 바로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입니다. 중국 펀드는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액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예. 중국과 중화권 펀드 통틀어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약 8,500억 원이, 하반기에는 약 4,900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중화권 펀드가 뭘 말하는 거죠? 네, 중국 펀드는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중화권 펀드는 여기에 대만과 싱가포르이 투자 대상에 추가된 펀드인데 이제 포트폴리오상 대부분을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고 있어서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면 뭐 통틀어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설명을 하자면 네, 현재 중국과 중화권 펀드에는 전체 설정액이 5조 7천억 원대인데요.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설정액의 약 4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예.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300억 원이 순유입됐고 이번 달에도 벌써 아직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2천억 원대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로 올 들어서 특히 돈이 몰려들고 있다. 다른 지역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겁니까? 중국 말고 다른 지역 펀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중국 펀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자금 유입 흐름이 포착된 곳은 없고 오히려 순유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신흥국 펀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펀드가 1,600억 원대 유출폭을 보였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모두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북미 펀드가 414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일본 펀드는 124억 원이 반대로 순유출됐습니다. 결국 해외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부분 중국 펀드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독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사실 수익률도 좀 받쳐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그렇죠. 어땠습니까? 네, 올 들어 중국과 중화권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20%와 22.5%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금 유출세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신흥국 펀드들의 경우 인도 펀드가 15.69%를 기록했고 베트남, 러시아는 한 자릿수대, 브라질 펀드의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펀드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된 펀드죠. 이 펀드들의 수익률은 지역 평균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설정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26%대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 차이나 그로스 펀드와 KB 통중국 4차 산업 펀드,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 모두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펀드들 모두 중국의 대표 성장주나 전기차,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인 만큼 모두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올 들어 벌써 20%대면 뭐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뭐 비트코인, 테슬라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올 들어 20%면 이게 굉장한 수준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중국 펀드로 몰리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우호적인 전망과 분석들이 중국 펀드를 향한 대규모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경우 통상 춘절 연휴 이후 강세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상해 종합지수의 월간 상승 확률을 비교해보면 2월 상승 확률이 7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번 달에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5.4%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6%가량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춘절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중국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예.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4분기 중국 전체 A주의 순이익 증가율은 26%대로 전분기 마이너스 4% 대비 무려 30%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증시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 대비 중국의 경제 회복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신흥국 전체 평균 경제 성장률은 6.3%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를 훨씬 웃도는 8.1%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펀드가 호실적을 계속해 나갈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유망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로 강한 변화가 포착된 것은 중국 펀드와 같이 최근에 강한 자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공모주 펀드입니다. 공모주 펀드요? 네, 올해 들어 공모주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약 8,800억 원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그냥 통상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것에서는 약 1조 2천억 원이 유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입니다. 월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들어 자금 유입은 더 도드라지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달 꾸준히 자금이 유출세를 보이며 3개월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에만 약 4,200억 원, 이번 달에는 약 4,600억 원이 유입되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 들어서 자금 유입이 아주 활발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네, 공모주 펀드는
일단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규 상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예. 이제 IPO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펀드는 통상 IPO 일정이 없을 때에는 채권이나 MMF와 같이 안정적이고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투자하다가 예. IPO 일정이 다가오면 이를 현금화해서 공모 청약에 참여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급 공모주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해 6월 SK바이오팜, 9월 카카오게임즈, 10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이 있었죠.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6월에는 공모주 펀드 5,300억 원이 순유입됐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8천억 원과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에도 이제 다음 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을 시작으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과 같이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들도 상장이 예고돼 있는데요. 때문에 공모주 펀드로의 자금몰이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올해 청약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만큼 좀 몰려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모주 펀드의 올해 지금까지 수익률은 중국 펀드와 다르게 좀 저조한데요. 예. 공모주 펀드 올해 수익률은 1.5%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주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대형 공모주 투자가 가능했던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기간으로 넓혀보면 수익률은 14.32%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나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주요 공모주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올해 수익률 수추위는 점차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 일정이 많이 진행이 될 때 수익률이 나는 그런 펀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모주 펀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투자하면 됩니까? 네, 공모주 펀드가 이제 공모 단계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펀드들마다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공모주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한정된 공모주 물량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만큼 설정액이 너무 큰 펀드들의 경우 수익률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래서 몇몇 펀드들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신규 모집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해당 종목의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해 공모 청약에 참여한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동안 일정 기간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라고 걸어놓는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모주 펀드 투자에 앞서서 펀드 운용 규모와 운용 전략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정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놓치면 속상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요새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 소식이 나오고 있는 CCIB, 처칠 캐피털을 비롯해 미국에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큰손들의 지원을 받는 스펙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의 큰손들이 좌지우지하는 투자사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시장의 스펙 상장으로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기업의 지원을 받는 스펙 8곳이 올해에만 2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5,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2달여 만에 작년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거품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됐다면서 1분기에 10% 이상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호재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현재 백신 접종률이 82%에 달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증시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한 접종률이 20%가 넘는 영국도 증시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식시장이 충분히 과열된 데다가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미 지수에 반영됐기 때문에 더 오르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매 시간 뉴스마다 꼬박 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대표 옹호론자가 된 일론 머스크마저 가격이 높다라고 말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5만 8천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경에 58,300달러를 찍었는데요. 이로써 지난 16일 밤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6만 달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작년에만 4배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들어서도 추가로 100%가량 상승해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2%가량 상승분을 반납해 5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2,531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2%나 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것에 비하면 중국 혼자서 선전한 셈인데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기 회복기에 힘입어서 판매량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세계 최초 온라인으로 선보입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일본 증시는 일왕 탄생일로 휴장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신고 절반이 신고가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는 한 건만 거래돼도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시세 조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입니다. 국회가 또다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최소한의 도덕만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규제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 윤리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